기원전 216년 7월 20일경 아우피두스 강부군에서 두 집정관은 관례에 따라 군 진영을 두 개로 나누어 설치했습니다. 강 건너편에는 한니발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리비우스에 따르면 두 사람은 전투가 벌어질 때까지 서로 다투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귀족 출신의 집정관 파울루스는 신중함을 거듭 강조했고 평민 출신의 집정관 바로는 빨리 싸우자고 재촉했습니다. 카르타고군의 총병력은 약 4만 5천에서 5만 명으로 추정되며 로마군은 8만 7천 명 정도였습니다. 기병은 각각 10,000명과 6,000명으로 카르타고가 우세했습니다. 전투가 벌어지기 전 10여일 동안 일일이 기록해 놓은 건 없지만 서로 정탐도 하고 소규모 교전도 하면서 보냈을 겁니다. 양쪽 모두 매일 엄청난 양의 물이 필요했습니다. 8월 1일 카르타고의 누미디아 기병들이 물을 기르러 나온 로마 병사들에게 접근하자 로마 병사들은 겁에 질려 진영으로 도망쳤습니다. 누미디아 기병들은 추격을 멈추지 않고 거의 로마 진영의 문 앞까지 다가와 위협을 가했습니다. 그래도 이날 전투가 벌어지지 않은 것은 파울루스가 지휘권을 쥐고 있어서 참은 덕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다음 날인 8월 2일 지휘권이 바로에게 넘어가자 그는 파울루스와 상의도 없이 병력을 강 건너편으로 밀어붙였고 이로써 전투가 시작되었다고 서술합니다. 이에 파울루스 역시 어쩔 수 없이 병력을 이끌고 강을 건넜다고 전해집니다. 리비우스의 서술을 그대로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파울루스와 바로 모두 한니발과 끝장을 내려고 출전했습니다. 한 사람은 싸움을 주저하고 한 사람을 싸움을 밀어붙이고 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지휘권이 매일 교대되는 체제는 병사들에게 혼란을 초래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두 집정관 모두 전면전을 벌이러 왔습니다. 더구나 출정 이후 지금까지 약 2달 동안 8만이 넘는 대군을 먹였습니다. 식량 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은 자명합니다. 대군을 기약 없이 계속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어떤 형태로든 조속히 결전을 치를 수밖에 없었다는 뜻입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알려진 방식대로 칸나이 전투를 보겠습니다. 칸나이 평야에서 로마군은 전통적인 중앙 돌파 전술에 따라 밀집 대형으로 진을 형성했습니다. 반면 한니발은 중앙이 볼록하게 돌출된 형태로 병력을 배치하고 중앙 후방 양옆에는 정예 아프리카 보병들을 배치했습니다. 로마군과 카르타고군 모두 좌우 양익에는 기병을 배치했습니다. 전투가 시작되자 로마군은 중앙을 집중적으로 압박하며 돌파를 시도했습니다. 한니발의 중앙 보병대는 의도적으로 뒤로 밀려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로마군의 공격을 받아냈습니다. 로마군이 점점 깊이 파고들수록 한니발의 볼록한 전열은 밀리면서 점차 오목한 형태로 변했습니다. 이때 카르타고의 양익 기병들은 로마 기병을 상대로 우세를 점했습니다. 후방 양옆에 배치되어 있던 카르타고 정예 보병들은 로마 보병들이 중앙을 파고드는 사이 좌우 측면을 에워싸서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기병 전투에서 승리한 카르타고 기병들은 곧 로마군의 후방을 차단했습니다. 오목하게 로마 보병들을 유인했던 중앙의 카르타고 보병들도 어느 순간 후퇴를 멈춥니다. 이 순간 소위 말하는 한니발의 이중 포위망이 형성되었습니다. 이 포위망 속에서 로마군이 거의 전멸한다는 게 칸나이 전투의 전형적인 서술입니다. 하지만 실제 전투에서 이렇게 전개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방이 트인 평야에서 적군을 완전하게 포위해서 섬멸하는 작전은 압도적으로 병력이 많아야 가능합니다. 1대1 상황에서도 상대를 포위하려 들면 전술적으로 자살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다급해진 적군이 아군의 약한 틈을 집중적으로 돌파하면 포위선 전체가 붕괴하여 작전은 치명적으로 실패하게 됩니다. 기동력이 우세하면 더 적은 인원으로 가능하다고 하지만 이 역시 적군보다는 많아야 합니다. 칸나이 당시 전체 로마군은 한니발군보다 약 1.7배 많은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한니발군의 기병이 강했다고 하지만 로마군에도 기병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훨씬 많은 수의 적을 사방이 트인 평야에서 포위하여 섬멸하려는 시도는 무모하기 짝이 없습니다. 또한 설사 포위망이 형성되었다 하더라도 그 안에 갇힌 병사들을 칼과 창으로 모두 살상하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문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포위된 병사들이 필사적으로 맞서면 공격군은 막대한 손실을 각오해야 합니다. 실제 병법에서는 일부러 한쪽의 퇴로를 열어 적을 도망치게 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적들이 퇴로를 발견하고 정신없이 도망칠 때 추격해서 섬멸해야 정석적인 공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대 전투의 자료들을 검토해봐도 알 수 있습니다. 적이 혼란에 빠져 달아날 때 후속 추격이 가해지면서 대량 살상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적은 병력이 많은 병력을 완전히 포위해 전부 칼과 창으로 찔러 죽였다라는 식의 단순화된 서술은 물리적으로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이제 실제 칸나의 전투 상황을 현실에 맞게 살펴보겠습니다. 리비우스는 전장 상황을 간단히 묘사하여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지면이 울퉁불퉁했고 강과 강둑이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한쪽 면은 강과 강둑으로 막혔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고고학적 연구에 따르면 당시 칸나이 평야 남쪽에는 석회질 퇴적층으로 이루어진 급경사면, 즉 단층이 존재했습니다. 결국 로마군이 진을 친 지역은 한쪽이 강과 강둑, 다른 한쪽이 단층으로 이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강과 단층 사이가 움푹 패여 마치 계곡 같은 오목한 지형이 형성되었고 그 폭은 약 1.3km라는 연구까지 있습니다. 당시 로마 보병의 공격 병력은 예비 병력을 제외하고 약 7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쉽게 말해 7만 명의 로마 병사들이 양쪽이 막힌 폭 1.3km의 오목한 지형에 길게 배치된 셈입니다. 로마군은 전통적으로 시별 종대로 전투 대형을 형성하며 앞줄과 뒷줄 사이에는 적절한 공간을 두어 교대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칸나이 전투에서는 공격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20열 종대로 배치했습니다. 역시 공간을 두었겠지만 시별보다는 더 좁아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투 초기에 로마군은 교리대로 앞뒤 줄을 교대하며 착실하게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볼록하게 돌출되어 있던 중앙부가 로마군의 공격으로 점차 오목하게 들어가는 과정에서 한니발군은 많은 사상자를 냈습니다. 한니발은 직접 중앙에서 후퇴하는 병사들을 지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카르타고 보병이 밀리자 로마군은 기회로 여겨 더 많은 병력을 공격에 투입했습니다. 그 결과 앞뒤 공간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니발은 처음부터 볼록한 전열의 손실을 감수하며 전술을 설계했습니다. 로마군의 공격으로 중앙이 오목해질 때 아프리카 정예 보병이 양쪽 측면에서 압박을 가하고 기병들은 로마 기병을 몰아내며 후방을 차단했습니다. 당시 단측면에는 비밀 통로와 같은 지형이 있어 아프리카 보병이 측면으로 우회에 압박하는 움직임을 로마군이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사면이 모두 막혀 갈 곳이 없는 로마 병사들은 자연스럽게 중앙으로 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사방이 트인 평야였다면 병사들은 길을 쓰고 바깥으로 빠져나가려고 했을 겁니다. 로마 지휘부 역시 유연성을 발휘하여 병사들을 행대로 펼치려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모두 막혀서 바깥 탈출은 불가능했습니다.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는 줄 아니까 병사들은 안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아주 소수는 강으로 빠져나가 익사했다고 합니다. 지휘부는 지휘부대로 다급해졌습니다. 빨리 중앙을 뚫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 같으니까 더 많은 병력을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투입하면 투입할수록 오히려 병목 현상만 초래했습니다. 하나의 거대한 통나무가 밀고 나가듯 전체가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제일 앞줄만 힘을 쓸 뿐입니다. 결국 나머지는 힘을 쓰는 앞줄의 움직임에 방해가 될 뿐이었습니다. 수많은 병력이 좁은 공간에 밀집하면서 움직일 공간조차 사라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폴리비오스는 이를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로마군은 중앙에서 계속 전진하려다 너무 빽빽하게 몰려 서로 몸을 움직일 수도 무기를 제대로 휘두를 수도 없게 되었다. 그들은 사방에서 카르타고군에게 짓눌리는 하나의 단단한 덩어리처럼 되어버렸다. 로마군은 교대하고 싶어도 교대할 수 없었고 접근전에서 사용하는 단검을 내지를 공간조차 없어졌습니다.
이처럼 로마군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에서 카르타고군은 외부에서부터 차례대로 로마군을 공략해 나갔습니다. 안쪽에 몰려있던 로마 보병들은 모두 칼에 맞아 죽은 것이 아니라 다수는 압박과 질식으로 사망했습니다. 즉, 안쪽의 병사들은 저항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저항불능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압사나 질식사로 죽은 병사들의 비율이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상황을 고려한 AI 추정에서는 최소 10%에서 최대 35%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정확한 수치라기보다 상황을 이해하고자 하는 참고치에 가깝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야 소수의 인원이 다수의 인원에 포위하여 섬멸한 이유가 이해됩니다. 물론 칸나이 전투의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는 여전히 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존재합니다. 다만 이와 같은 분석이 더욱 현실적이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그렇다면 로마는 무슨 이유로 위험한 상황을 자초했을까요? 로마 지휘부는 한니발의 기병 운용과 매복 전술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넓은 평야에서는 한니발이 원하는 전술을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어서 이를 꺼렸던 것입니다. 비록 로마가 지금까지 한니발에게 연패를 거듭했지만 중앙 전투에서는 그렇다고 할 수 없습니다. 셈프로니우스는 트레비아 강전투에서 패배했지만 적의 중앙을 돌파하여 약 1만 명의 병사를 이끌고 탈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후 그는 한니발의 진로를 막아 대등하게 싸운 적도 있었습니다. 트라시멘의 호수 전투에서 로마군이 거의 전멸했지만 전위부대 6,000명은 카르타고군을 돌파하여 언덕 위에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즉, 로마 지휘부는 중앙을 공격하면 승산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측면이 자연 지형에 의해 막혀 있다면 한니발의 기병이 종횡무진 활동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만큼 중앙에 집중해서 공격하기가 더 유리하다고 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로마군은 전략회의에서 긴 계곡 같은 지형이 밀집 대형을 강화하고 카르타고 기병의 운용을 제한할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한니발은 이를 역이용했으니 참으로 천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칸나이 전투에서 로마의 실제 지휘관이 누구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